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밤 뉴욕에서 생긴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 출발합니다. 이소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만 소폭 빠졌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는 4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인데 우선 지정학적 리스크와 엔비디아의 블랙을 가열 논란에도 미증시는 나름대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글로벌 와이드 헤드라인 펼쳐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공포를 떨쳐냈습니다. 기술주 위주로의 강세가 보였었고요. 엔비디아는 4.9%, 테슬라도 2% 넘는 강세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겠습니다. 회계 의혹으로 곤혹을 치렀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31%나 넘게 폭등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출 기한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규정 준수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폭등에 성공한 건데요. 이와 함께 다양한 소식들 저희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헤드라인도 열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내년에 채권 수익성이 더 커져갈 것이라며 미증시가 그중에서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과 대만도 AI와 반도체 단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요. 인도는 펀더멘탈이 강하다라는 설명 역시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국제유가는 1% 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허용하면서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분위기였는데요. WTI 국제유가는 69달러, 브렌트유는 7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더 자세한 소식은 아침에 있는 미증시를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 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8%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반면에 S&P 500 지수는 0.4%, 나스닥은 1% 넘게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우려에 증시가 장 초반에 일제히 하락 출발했지만 기술주들이 랠리를 펼쳐줬고 다우를 제외하고는 소폭이지만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엔비디아가 실적 기대감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은 6일 만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94,000달러 선을 뚫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국채가가 오르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0.59% 하락하면서 4.3%대로 다시 내려서는 모습이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장에서는 소폭의 오름세 기록하면서 4,900선을 회복했습니다. 국제유가 살펴볼까요? 지정학적인 우려로 오늘도 국제유가가 소폭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배럴당 69달러 선에 거래가 마무리됐습니다. M7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 전 종목이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먼저 애플 0.1% 강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상승했습니다. 0.49%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지 시간 19일 연내 최대 플래그십 컨퍼런스인 이그나이트 2024를 열고 AI 에이전트 시대를 열겠다라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AI 기반의 작업 도우미인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의 신규 AI 에이전트와 기능, 또 자율 에이전트 등을 선보였는데요. 사티아 나델라 CEO는 코파일럿은 AI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앞으로 모든 직원이 자신을 알고 자신의 업무 방식을 이해하는 코파일럿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화상회의 중에 이용자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학습해서 9개의 언어로 통역을 해주는 통역 에이전트, 또 특정 사이트나 파일, 폴더가 있는 곳을 쉽게 찾아주는 쉐어포인트 에이전트, 그리고 직원들이 휴가 신청을 하고 급여나 복지 정보를 대신 확인해주는 직원 셀프 서비스 에이전트 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사업 관련 의혹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늘장에서 무려 5%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내일장 마감 후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실적 발표 하루 앞두고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알파벳 1.6% 상승했습니다. 알파벳에 악재가 작용했습니다. 미 법무부가 독점 기업 판결을 받은 구글의 크롬을 강제 매각할 것을 법원에 요청하기로 한 건데요. 크롬은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시장의 약 91%를 장악하도록 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만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구글은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지난 3분기 구글의 매출 중에 광고 수익이 70% 가까이를 차지하는데 크롬은 광고 사업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또 구글은 크롬 검색 결과에 자사의 AI 챗봇 제미니의 답변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크롬이 매각되면 구글은 제미니의 잠재 고객도 잃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 알파벳의 주가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마존 역시도 1% 넘는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메타도 오늘장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먼저 월마트 살펴보시죠.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가 3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주요 대형 소매업체 중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건 월마트가 처음인데요. 준수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3%가량 뛰었습니다. 월마트는 현재 시간 19일 발표한 3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매출이 1,69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LSEG 전망치인 1,677억 달러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EPS 역시 58센트로 전문가 전망치인 53센트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부문의 성장과 식료품 외 부문의 매출 성장에 힘입어서 올해 순매출 전망까지도 높여잡았습니다. 종전의 3.75에서 4.75%에서 높여잡은 수치인 4.8%에서 5.1%를 제시한 건데요. 월마트는 3분기 실적 성장에 대해서 주로 상위 소득계층 가게의 점유율이 증가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월마트의 CFO 존 데이비드 레이니는 홀리데이 시즌이 순조롭게 시작이 됐다라고 밝히면서도 트럼프 당선인으로 인한 잠재적 관세로 인해 월마트가 가격을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세가 어떤 제품의 가격을 높일지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살펴볼까요? 오늘장 30%가 넘는 상승폭 기록했습니다. 어제 방송에 이어서 오늘 방송에서도 핫스탁으로 꼽아봤는데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월요일장 마감 후에 새 회계감사법인인 BDO USA를 새로 선임하고 나스닥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계획서를 거래소에 제출을 하면서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주가가 28% 선까지, 28달러 선까지 다시 끌어올랐습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두 자릿수 주가 폭등이고요. 나스닥 거래소는 지난 9월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연내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혹은 규정 준수를 위한 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했고 제출 기한은 월요일인 18일까지였습니다. 연내 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상장 폐지 위기에서 일단은 벗어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린 겁니다. 슈퍼 마이크로의 계획서가 받아들여지면 연내 보고서 제출 마감은 2월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고요. 나스닥 상장 상태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계획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퇴출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우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하락했는데요. 건축 자재 및 주택 개선용품 소매업체 로우스가 3분기 실적 보고서를 냈는데요. 실적 자체는 준수했지만 올해 총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5%가량 빠졌습니다. 로우스의 3분기 매출은 201억 7천만 달러로 LSEG 예상치인 199억 5천만 달러를 상회했고 EPS 역시도 2.89달러로 예상치인 2.82달러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아웃도어 DIY 프로젝트, 홈 프로페셔널 사업과 온라인 쇼핑 부문 등에서 매출이 준수했는데요.
월요일장 마감 기준으로 로우스의 주가가 올해 약 22%가량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 성장률인 24%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글로벌 마켓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대표님 너무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대선 전에 오셨는데 이제 대선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게요. 자, 글로벌 증시 산타 랠리 대신해서 트럼프 랠리가 있을 거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포트들도 제목이 참 재밌는데요. 트럼프 산타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자, 현재 등락을 거둔 중인 트럼프 랠리 관련주들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챙겨보고 계실까요? 저는 그 대선 이전에 정책 공약을 쭉 발표했고 앞으로 4년도 그럴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딱 합당한 시장 흐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 한 2, 3일 살짝 조정을 좀 받았죠. 저는 그게 중요한 조정 흐름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트럼프 랠리는 계속 살아 있고 지금 보시는 대로 7월 5일 그 군청색 박스가 11월 5일 대선 이후에 어제 현재까지 어제 저녁 시장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주요 업종별로 주가 상승률을 보시는 건데 빨간 그 화살 표지가 그려놓은 부분만 일단 좀 보시면 S&P 500 지수가 3.2% 상승을 했고 옆에 유틸리티 산업재, 러셀 2000 중소형주죠, 에너지, 임의소비, 금융 이렇게 보시면 많은 게 한 9% 가까운 상승. 어제도 올랐으니까 좀 한 1%씩 올랐을 겁니다. 산업재라든가 러셀 2000 중소형 지수가 한 4%, 5% 정도 올랐다는 것은 한 2주 살짝 안 됐죠. 그 사이에 8%에서 한 5%씩 오른 거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 수익률 아닌가. 그리고 이게 연말 랠리의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 덧붙여서 저는 연말 소위 우리가 산타랠리라고 하잖아요. 사실 정확하게는 12월 말 정도부터 1월 첫 번째 주까지 한 2, 3주 정도를 산타랠리의 기간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 산타랠리도 충분히 에너지가 살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다음 페이지 한번 잠깐 보시면 미국 경제는 사실 지금 골디락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난 한 1년 반 전부터 저희는 골디락스라고 참고로 봤는데 지난 10월 30일 날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분기 GDP 성장률 보고서를 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설명은 드리진 않겠지만 물가는 아직 안정돼 있고 정부 지출이나 총투자, 개인 소비 지출 굉장히 공격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아주 탄탄하다는 얘기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그 달러화가 워낙 강세, 원달러가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금리, 시장 금리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신용 스프레드는 가장 역사적인 최저치로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 말은 경제 펀더멘털이 굉장히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보죠.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저희는 사실 이제 펀더멘털이나 매크로 그림을 좀 중시하는 하우스다 보니까 소비라든가 정부 지출, 기업 실적이 어떻게 뭐 때문에 이렇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함께 보는 게 그 가계 부분이라든가 민간 부분의 재정 건전성을 보거든요. 제가 조금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4개 그래프를 갖고 온 중에 모기지 연체율이 미국 가계가 총 갖고 있는 부채가 한 22조 달러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중에 모기지 대출, 그러니까 집
주택담보대출이죠. 그게 66%를 차지할 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기지 연체율을 보시면 1.73%밖에 안 됩니다. 역사적인 최저치로 계속 안정돼가고 있는 상태고 민간 기업 부분의 신용도를 보는 재정 건전성을 보는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보시면 2.6%인데요. 이게 얼마나 낮은 수준이냐면 평년 수준의 그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보통 4에서 5%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가 특히 자영업 중소기업 낙관 지수 NFIB 지수라고 해서 그렇잖아요. 자영업이라든가 중소형 기업들까지 그 경제에 아주 그 밑단에 있는 좀 벌러타일한 부분까지도 이 낙관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경제 전반의 어떤 분위기 또는 경기, 모멘텀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이러기 때문에 연말 랠리를 포함해서 뭐 산타 랠리 모르겠습니다. 그게 몇 프로 뜰지는 모르겠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연말 랠리에 대한 증거는 이미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미국 증시는 골디락스 국면에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국채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당선 직후에 계속해서 국채금리 역시도 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처럼 웃지 못하는 모습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국 채권 시장은 먹구름이 짙게 끼고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신흥국의 채권 금리 부분은 상당히 우려가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그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첫 번째는 미국 경기가 굉장히 세다는 얘기잖아요. 미국 경기가 세면 정책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것이죠. 사실 이번 12월 FOMC에서는 그래도 25bp 인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능성은 반반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인하 쪽으로 이제 보고 있긴 하고 내년도가 문제겠죠. 예를 들면 내년도에 연간 뭐 총 정책 금리를 1% 인하시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폭 자체도 굉장히 줄어들 것이고 자 그러면 미국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더 줄어들죠. 더 힘들죠. 그래서 신흥국의 채권 시장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는 아까 제가 미국 경기 성장률 굉장히 좋다, 모멘텀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연간 GDP 성장률이 지난 3분기가 2.8%였습니다. 제가 여기 연간 GDP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2.8%라고 발표되는 게 이제 분기 성장률을 연율해서 발표하는 게 미국은 독특하게 그렇게 그 수치가 2.8%인데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할 때 저희가 일관되게 보는 게 연간 GDP 성장률이란 말이죠. 영어로는 이제 GDP Annual Growth Rate라고 하는데 그게 2.7%고요. 어제 저녁에 발표됐죠. 아틀란타 연방은행에서 GDP 실시간 성장률 발표한 게 2.6% 4분기를 또 찍었습니다. 굉장히 경기가 세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보시는 대로 실질금리라든가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이죠. 시장에서 보는 향후의 인플레이션 상승의 그 어떤 선제적으로 보는 선행지표라고 하는데 BEI도 지금 2.34, 2020년 3월 달에 0.5였던 게 지금 2.34입니다. 그리고 실질금리도 2021년 하반기에 마이너스 1%대를 찍었던 게 지금 2.1% 상승하고 있단 말이죠. 경기가 기본적으로 세면 관련된 금리들은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같이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따라서 지난번에도 한번 워낙 중요한 그래프라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작년 7월 3일 현재와 11월 날짜가 제가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어제 현재까지 제가 업데이트 해갖고 왔습니다. 수익률 곡선을 그려온 것인데 파란색이 작년 7월 현재 수익률 곡선, 그다음에 군청색이 어제 현재 수익률 곡선이거든요. 이 단기 2년, 5년, 10년, 30년물 보시면 단기 금리는 작년 대비해서 한 60bp 빠졌습니다. 그런데 뭐 정책 금리가 빠지니까 연동이 되는 것이겠죠. 장기 금리 10년물을 보시면 오히려 55bp 정도 올랐어요. 어제 한 3bp 떨어졌으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55bp 정도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흔히들 지난 2, 3년 동안 고금리 유지했고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거다. 경기 안 좋으면 장기금리 예를 들면 10년물 금리가 탄력적으로 떨어질 거다. 2, 3년 전처럼 그런 시기는 오기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채권 트레이드를 하시려면 단기 금리에 따라서 채권 트레이드를 하는 게 그나마 실패 또는 성공 확률이 좀 높다. 다만 10년물 금리는 아까도 제가 누차 강조드리고 있는데 물가, 수급, 뭐 경제 성장률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에는 압도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반영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 트레이드를 하실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국채금리 향방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추가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신흥국 채권 시장 움직임은 둔화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과 우려감이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채금리 급등과 함께 오르고 있는 거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강달러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고 궁금증도 큰데 현재는 1,393원대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500원 선 넘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지금 살짝 시는데요. 네, 여기에 더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도 나오고 있어서 조기 종료에 대한 목소리도 금리 인하 조기 종료에 대한 목소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방금 앵커님께서 좋은 표현 써주셨더니 금리 인하 가능성 낮아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지금 모두부터 계속 강조드린 경기가 굉장히 세고 모멘텀이 좋으면 금리 가능성, 인하 가능성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금리 인하 가능성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달러화 가치 또는 원달러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겠죠. 지금 그걸 반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까지 한 1,400원 장중에 찍었고 뭐 이런 건데 아까도 이제 내년 상반기 올해 말까지 1,500원 좀 과한 것 같고요. 네. 당초에 저희는 지난 한 2, 3년 전부터 뭐 댓글 이런 데서 욕을 많이 먹어가면서 네. 침체 얘기하고 할 때 무슨 소리냐 골딜락스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원달러 평균 레인지를 한 1,300원에서 1,350원 정도를 봤거든요. 다만 최근에 제가 조금 변경을 했어요. 뭐 유가라든가 환율은 우리가 전망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해지 수요라는 게 워낙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미는 없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저희는 아까 앵커님도 강조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의 마가,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 뭐 경제 성장률이 워낙 세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 줄어드는 거 그걸 그대로 반영하는 게 환율 시장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 요약들이 몇 가지가 지금 강달러 배경이라고 써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1,500원 가는 거 또 1,450원 좀 과한 것 같고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 1,300원에 1,350원 받던 레인지를 다만 저희는 최근에 1,350원에서 1,400원 정도가 적정한 밴드가 아니겠나로 수정을 한 바가 있고 언제까지 갈 거냐 사실 모르죠. 그런데 지금 드는 생각은 적어도 트럼프 2기 기간 동안 미국 경기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참고로 저희도 포트폴리오에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할 계획인데 적어도 2기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 달러의 강세의 흐름을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생각이 나는 여담이지만 한 달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날 하루 언론에서 살짝 나오더니 다 언론을 내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 통화정책 당국자 어떤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좀 파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포럼에서 비공식적으로 앞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 뉴노멀이 될 거다라는 언급을 하신 걸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하고 좀 비슷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 뭐 관세라든지 법인세 인하, 그리고 뭐 무역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금리를 인상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미국 경기가 얼마나 셀지는 좀 미국에만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 경기가 굉장히 세고 다른 나라가 좀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보는 나라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적어도 당분간은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뭐 집권 후기나 중반 후반 이후에 그럴 가능성이 대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장에 일어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 본격적으로 등판하기도 전부터 이미 내각 구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당선이 이미 되고 또 이미 대통령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별 시장 향방도 굉장히 궁금한 포인트입니다. 우려감도 얻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대감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쳐다봐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 한 1년여 정도 정책 공약을 한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버렸잖아요.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앞으로 2기 동안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지금 보시는 뭐 중요하고 또 재미삼아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네. 트럼프 내각 인선 현황입니다. 지금 국무장관 마크 루비오부터 저 도치 일론 머스크가 포함된 정부 효율위원회 또는 정부 효율부 뭐 이름은 아직 정해진 것 같지 않아요.
이 그림을 쭉 보시면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고 약간 비판적인 시각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프로센코는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까지의 인선 현황을 보고 딱 느낌이 드는 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적어도 앞으로 2기 기간 동안 4년 동안에는 정책 불확실성은 없다. 확실하다. 확실하죠.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언서튼티 아니겠습니까? 불확실성. 한번 쭉 앵커님도 보시면 느낌 딱 오시잖아요. 저는 이 중에서 약간 그 비즈니스 측면에서 사업가들을 많이 배치한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훨씬 효율적이고 사업가들이라는 게 공무원들하고 좀 틀리죠. 뭐 어떤 뭔가 방향이 딱 정해지고 해야 된다고 하면 바로바로 하는. 저는 사실 정부라는 것도 물론 뷰로크라티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뭐 효율성, 신속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추가적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트럼프를 그 선거 공약 내내 인터뷰, 주요 인터뷰, 책자 이런 걸 면밀하게 제가 팔로우를 좀 했거든요. 실제 저희는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든가 정책적인 부분, 정치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에 실제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해서 인덱스하게 보는데 이번에 그 선거운동 할 때 보니까 일기 때와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받은 느낌은 굉장히 신중해졌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하는구나. 일기 때는 사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좀 대통령이 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하다가 된 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만큼 그분의 어떤 측근들의 네트워크도 좀 두텁지 않았고 정책적인 실기도 좀 했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한 몇 년 그 야인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정광석화 같은 인선도 계속하고 있고 다만 하나 조금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이제 재무부 장관이 누가 될 거냐인데 최근에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보니까 약간 극단에 있습니다. 친시장과 반시장, 매파적인 부분과 이제 비둘기파적인 분하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런 분들도 좀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정책 좀 돌아왔는데 정책 불확실성은 확실히 없을 거다. 그리고 하나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오른쪽에 제가 탈레반부터 하마스, 카타르, 차이나, 러시아, EU 이렇게 해서 어떤 반응이 나왔느냐를 한번 재미삼아 좀 그려갖고 왔습니다. 써갖고 왔는데 대통령 당선이 되자마자 탈레반, 하마스 쪽이 약간 테러 쪽 뭐 이렇게 좀 시끄러운 쪽이잖아요. 네. 특히 카타르 같은데 제가 재밌게 봤는데 카타르라고 하는 나라는 하마스 지도자들을 은닉해주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골치 아픈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카타르에서 발표를 했어요. 하마스 지도자 출국 조치 시행하겠다. 바뀌었네요. 완전히 바뀐 거죠. 대통령 한 사람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트럼프처럼 정말 그 실행력이라든가 어떤 뭐 이런 그런 저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평화적으로 공존하길 희망한다. 트럼프와 대화할 준비돼 있다. 뭐 축하 메시지로 던질 수 있을 법합니다. 다만 또 하나 재밌는 게 EU가 원래 EU 지역의 그 가스는 러시아산 가스를 계속 수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EU가 향후 미국산 가스를 수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지정학적인 어떤 불확실성도 좀 물론 어제 이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확전의 기미가 좀 보입니다. 그런데 핵전쟁까지 안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전쟁 일이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니까요. 전체적인 국제사회 반응이라든가 이 인선 현황 같은 걸 보면 정책 불확실성 확실히 레벨 다운 될 거고 지정학적인 변동성도 확실히 줄어들 거다. 자 그러면 그걸 반영하는 경기 또 그걸 다시 반영하는 자본시장의 그림이 어떨 거냐는 거죠. 적어도 자본시장의 흐름은 에너지는 충분히 쌓여가고 있고 무엇보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이 펀더멘털 에너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질문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러시아가 장거리 미사일 결국 쐈습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허락을 했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유가 역시 오름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직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나와주셨을 때 아니 유가는 그렇게 큰 폭의 상승률은 제한적일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와는 크게 변동이 없을까요? 지금 비율은 다르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건 기존에 이제 오페크 회원들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한 오페크 플러스 회원국들이 그 마켓 시어를 쥐락펴락했던 전략 자체가 가격 전략이었잖아요. 가격을 올리거나 줄여가지고 시장을 지배했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그 전략을 바꿨습니다. 가격 전략에서 마켓 시어 전략으로 바꿨어요. 그 말은 가격 가지고는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가격에 영향력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페크나 중동 주 산유국 외에 미국을 포함한 그때 제가 강조드렸던 것처럼 2015년도 지난 70년대 그 원래 미국이 원유 수출국이었어요. 1, 2차 오일 쇼크 맞고 나서 원유 수출 금지 제한법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걸 6, 70년 만에 원유 수출 제한법을 해제를 했어요. 2018년도에 단일 국가로 원유
생산량 1위로 등극을 하고요. 미국이 2019년 9월 달에 드디어 원유 순수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 자체가 이제는 오페크가 좌지우지라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 큰 그림만 이해해도 뭐 유가가 지금 어제 좀 폭등했다고 표현들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도 70불이 아직 안 됐을 겁니다. 아직 WTI는 69달러 선에서 네네. 거래가 되더라고요. 과거 30년 동안 평균 저희가 보는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평균 유가 밴드가 저는 70불에서 한 85불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하단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가가 그렇게 크게 막 폭등을 하거나 가격이 그럴 거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우려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CPI는 잘 넘겼는데 PPI 쪽에서 예상치에 부합하긴 하지만 살짝 좀 아쉬운 느낌의 결과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전반적인 이 물가 상승의 시그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물가 하향 안정세는 지속될 거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긴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 다음 페이지인데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다시 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글로벌 무역이라든가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좀 어프로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트럼프 관세 때문에 물가가 다시 뜰 거고 뭐 이따 CPI, PPI 언급을 하겠지만 그걸 논하기 이전에 그 195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난 2010년도 초반 당시까지 전 세계 자유무역이 탄력적으로 성장을 했죠. 뭐 관세 떨어뜨리고 자유무역하자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세 국가가 있겠죠. 수출 주도국 국가 한국, 일본, 독일. 독일 최근에 2년 동안 실질 성장률이 거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일본이나 한국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고. 참고로 한국은 지난 1, 4분기 연휴라 했을 때 3.3% 기록했다가 2, 4분기 2.5인가 2.6, 3, 4분기 1.5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당시부터 자국 우선주의, 파퓰리즘, 뭐 FTA 경제 블록화, FTA가 자유무역 협정, 말이 자유무역 협정이잖아요.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조치예요. 왜냐하면 다 열어놓고 관세 인하해서 자유무역 하자 했던 거를 너하고 나하고만 잘하자는 이런 조치란 말이죠. 이런 큰 흐름이 변하고 있고 스위스 그 코프에서 보는 오른쪽에 경제 부분의 글로벌화를 한번 보니까 공교롭게 2010년 초반부터 딱 꺾이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큰 흐름에 우리가 처해 있다. 이렇게 큰 흐름이 바뀐다는 얘기는 뭐 자동화, 지역화 또는 전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이 배제되면서 디플레이션 수출을 했던 효과가 사라지는 거, 뭐 또는 뭐 에이징 그러니까 고령화되고 있는 거, 그리고 뭐 재정 그 부담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물가는 과거 30년 대비해서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큰 관점을 갖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난주 CPI, PPI가 이제 YOY로 2.4에서 2.6으로 뜨고 뭐 0.2%인가 이게 이제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물가가 그래도 확실히 하반 경직성은 있을 거라고 이제 최근에 귀를 좀 바꾼 것이 미국 경제가 워낙 세기 때문에 경제가 세다는 얘기는 소비도 왕성하게 한다는 얘기고 어떤 식으로든 시장의 이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넘쳐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물가는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미국의 이제 서비스 부분, 서비스 수요라든가 워낙 왕성하기 때문에 서비스 발 물가가 지금 계속 안 떨어지고 있는 문제가 우리가 계속 좀 보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이 향후에 내년에 이제 최근에 유일한 우리가 리스크 요인으로 하나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아직 우려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물가를 확실히 안심하기에는 좀 이르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거기에 합당한 투자 전략은 뭐냐? 실물 자산이라든가 특히 채권 같은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제가 국채 채권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뭐 주식이라든가 실물 자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물가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와 함께 뗄래야 떼어질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미국 고용입니다. 허리케인이나 파업의 영향으로 인해서 뭐 쇼크가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생각보다 견조하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미국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미국 고용 시장 굉장히 편안합니다. 지난 7월 달부터 8월, 9월 폭락할 때도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 수죠. 고용 시장을 가장 실시간으로 잘 보여준다는 그게 24만 9천 건 가구, 25만 건 가까이 가면서 이제 이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곤 했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22만 건, 지난주 21만 8천 건으로 계속 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현장감을 드리기 위해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을 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30만 건이 돼야
그러니까 주간으로 30만 명 정도가 실업을 새로 청구를 해야 그게 경기 침체 조건 또는 상황이라고 봐요. 지금 21만 건대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역시 좀 큰 흐름을 보시면 지금 트럼프가 2기 집권을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1기 때 미국, 중국 패권 전쟁을 시작하면서 본인이 시작한 조치 중에 하나가 리쇼어링이었고요. 해외로 갔던 공장을 다시 다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만드는 또 중요한 게 21년도 11월 달에 통과됐던 IIJA법, 인프라법. 풀네임을 보시면요. 그 법안이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잡스 액트입니다. 그런 조치들 때문에 노동시장은 여전히 탄탄할 거라고 거의 80, 90%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패러다임이 격변하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레그넌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 상무장관에 켄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 CEO를 지명했습니다. 러트닉 CEO는 당초 키스케어 그룹 창업자인 스콧 베센트와 함께 재무장관 자리에 물망에 올랐던 인물인데요. 이 자리를 둘러싼 양측의 비방전과 또 인수팀 내부의 치열한 이견으로 인해 트럼프 당선인이 재무장관 후보군을 넓혀서 재검토 중인 가운데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트닉 CEO는 재무장관이 아닌 상무장관에 지명된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러트닉이 관세, 무역 의제를 이끌고 미 무역 대표부에서 추가적으로 직접적인 책임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트닉은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금융자산가로 트럼프 당선인에게 거액의 선거 자금을 후원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관세 강화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편 재무장관 자리는 아직 공석인데요. 당초 물망에 올랐던 두 인물 외에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억만장자인 마크 로원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CEO, 빌 해거티 상원의원 등이 제3의 후보군으로 떠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트럼프 1기에서 연준 의장 후보로도 고려됐던 케빈 워시 전 이사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 19일 정권 인수팀이 재무장관의 워시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시 전 이사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기 백악관의 경제보좌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 그동안 유력한 재무장관 후보로도 거론됐던 헤지펀드 키스케어 그룹 창업자 스콧 베센트의 경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가 S&P 500 지수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말까지 S&P 500 지수가 6,500포인트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이는 현재 종가 대비 약 10.3%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골드만은 연준이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경기 사이클의 지표가 더 개선될 것이라며 수익 성장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M7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수에 포함된 나머지 493개 기업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다만 M7 주식은 시장보다 7%포인트 아웃퍼폼 하는 데 그치며 7년 만에 가장 적은 폭으로 시장 수익률을 앞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작년 11월 2024년에 지수가 5%가량 상승하면서 4,700포인트 선이 될 것이다라는 다소 보수적인 전망을 내놨었는데요. 2023년이 끝나기도 전에 목표치를 달성하자 예측치를 5,100포인트로 올려잡은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모건 스탠리도 뉴욕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수정하고 S&P 500 지수가 내년 말까지 6,500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만일 강세장이 펼쳐지게 되면 7,400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UBS 역시 내년 말까지 지수가 6,400에 도달할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 정세가 더 혼란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000일이 되는 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교리 개정을 승인한 건데요. 현지 시간 19일 러시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푸틴은 개정된 핵 교리를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개정된 핵 교리는 이날부터 바로 발효됩니다. 개정 핵교리의 골자는 비핵 보유국이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나 동맹국을 공격할 경우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건데요. 현재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서방의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인 에이테크임스로 러시아 영토에 첫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17일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에이테크임스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걸 허용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온 지 이틀 만입니다. 앞으로의 전쟁 양상이 또다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최대 기술 기업들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AI 사업팀을 구축하고 미국의 핵심 인재들을 빼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 기술 그룹들이 지난 수개월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 업무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쟁 기업들의 직원을 빼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한 예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는 실리콘밸리 인근 써니베일에서 AI팀을 모집하고 있고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를 비롯해 미국의 주요 IT 기업에서 근무한 엔지니어와 제품 관리자, AI 연구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오픈 AI 출신 연구원은 파이낸셜 타임스에 최근 알리바바, 메이투안 등 중국 테크 기업으로부터 채용을 제안받고 그 외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한 연락들이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재 빼오기를 통해 중국이 AI 산업 분야에서 기술 기반을 닦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통계국 유르스텟이 유로존의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로 확정됐다고 현지 시간 19일 발표했습니다. 속보치와 같은 수치인데요. 9월 인플레이션인 1.7%에서 0.3%포인트 소폭 높아진 겁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은 2.7%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은 ECB가 다음 달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베이시스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로존의 계절 조정치 기준 9월 경상수지 흑자는 370억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전월에 354억 3천만 유로에서 4.4%가량 늘어난 수준인데요.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을 중심으로 한 공업 제품의 수출이 에너지 자원 수입을 훨씬 상회하면서 지난 수년간 흑자가 확대 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살펴보시면 좋을 리포트 소개해드립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작합니다. 3분기 어닝 시즌 리뷰, 이번에도 양호하다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고요.
자, 기대보다도 양호했던 3분기 어닝 시즌 2024년 3분기 S&P 500기업의 매출과 EPS는 어닝 시즌 돌입 전까지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4.0%, 5.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반면 92%의 기업 실적이 발표되면서 3분기 매출과 EPS는 각각 5.3%, 8.8%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61%의 업체가 예상보다 양호한 매출, 76%가 기대치를 상회하는 EPS를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도 견조했던 커뮤니케이션, 유틸리티 3분기 EPS가 기대치를 크게 상회한 업종은 커뮤니케이션, 유틸리티, 경기소비재, 금융 쪽이었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과 경기소비재, 금융은 우려보다 양호한 실적 발표가 이어졌었고요. 유틸리티 업체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의 부진에도 전력 공급 업체들의 실적이 기대보다 양호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대보다 실적이 부진했던 업종은 산업재와 에너지, 소재였습니다. 허리케인 등의 기후재해 영향이 반영되면서 대형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커뮤니케이션 업종은 11개 업종 중 유일하게 4분기 EPS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고 에너지와 소재 업종은 4분기 EPS 전망치도 가장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3분기 어닝 시즌은 기대보다 양호했고 4분기 EPS는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4분기 EPS 증가율 전망치는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진행되기 전인 10월 7일 대비 2.7%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자, 3분기 실적이 기대보다 부진했고 보수적인 4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했었던 기업들의 공통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허리케인과 폭우 영향으로 경제 활동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기업. 두 번째는 국채금리와 모기지 금리 하락 속도가 기대보다 더뎠으며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로운 행정부의 정책 구체화에 앞서서 미국 기업들이 장기 계획 발표에 회의적이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향후 투자 아이디어 살펴보겠습니다. 인프라, 트럼프 중장기 정책 수혜주 등을 살펴보자라는 부분입니다. 자,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던 두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해 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기후재해 대응 가능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미국 내에서 커졌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의료와 교육 등 복지 관련된 지출 축소에도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지출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 업체 선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인프라 업체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국채금리 반등을 이유로 하락한 업체 가운데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는 기업 선별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선 후에 경기 민감주 중심의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표 정책과 밸류에이션 레벨을 고려한 대응이 유효하다라고 한국투자증권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인프라 관련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캐터필러, 어제도 와이드 리포트 통해서 살펴봤었죠. 유나이티드 렌탈스와 벌칸 머티리얼스 탑픽으로 꼽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중장기 정책 수혜주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방위 산업과 에너지, 금융 등 다양한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고요.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방위 역시도 산업성으로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로키드 마틴과 노스럽 그루먼 그리고 에너지 쪽에서는 엑손모빌과 쉐보론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함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금융 쪽은 골드만삭스 그리고 JP 모건 체이스 조금 더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부분 역시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간 전망입니다. 12월은 계절적으로 산타랠리가 늘상 나타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강세를 보여왔었던 달이었습니다. 2024년 연말 소비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아리아나 그란데 첫 주연 영화인 위키드 흥행으로 관련 소비 확대가 추가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편 12월 FOMC 회의에서 추가 25bp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크게 둔화가 됐습니다. 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그래도 12월까지는 25bp 인하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역시도 함께 덧붙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2025년도로 넘어가면 3월과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면서 연준의 통화 정책과 트럼프 재정 정책 공조 기대감이 여전히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차기 재무부 장관으로 월가 출신의 거물을 원하고 있어 금융규제 완화에는 긍정적이나 관세 인상에 대한 의지를 후보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교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는 부분 역시도 함께 지켜보실 만한 포인트입니다. 자, 취임 당일 1월 20일이죠. 10개 이상의 행정명령을 서명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라는 점에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불확실성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미국 경제는 여전히 탄탄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이와 함께 대응책 꼼꼼하게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화면을 통해서 이번 주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더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